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겨울 폭풍이 어떤 주에는 낭만적인 눈을 보여주지만 많은 주에는 교통대란을 포함해 위험으로 다가옵니다. 지난 30년 사이 가장 많은 눈이 내리는 동부의 여러 지역은 오늘 이미 학교와 사업체가 문을 닫았습니다. 심지어 남가주에서도 오늘부터 눈을 들어 하늘 쪽으로 향하면 어디든지 가까운 산에는 눈이 보일 정도입니다. 정치 기류도 바뀌고 있습니다. 대선 출마 발표를 앞둔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도가 개선되고 이미 출마를 발표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 기반이 약해집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강건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이는 것도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중국 왕위 외교부 부장이 러시아 외무장관뿐 아니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만나 러시아와 중국의 동맹 강화를 확인했습니다. 시애틀시가 미국에서 최초로 카스트 차별 제도를 없앤 도시가 됐습니다. 버지니아주에서는 주 역사상 최초의 아프리칸 아메리칸 여성 연방 하원 의원이 탄생했습니다. 535명의 연방 의원 가운데 흑인계 여성은 30명, 히스패닉계는 20명, 아시아계는 한인 3명을 포함해 11명입니다. 연방 대법원이 테크 회사의 면책 특권 제거하는 것을 경계합니다. 인공지능이 떠오르면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라는 새로운 직업이 생겼습니다. 인공지능도 사람과 상호작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전문가인데 이 직업도 영원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은 인공지능을 종업원으로 보고 종업원을 잘 부릴 사람이란 뜻인데 곧 종업원이 주인을 능가할 것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올리브 오일을 넣은 커피를 드시고 싶으세요, 여러분께서는? 스타벅스는 여러분께서 오일을 넣은 커피를 원하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맛보기 전에 속단할 필요는 없을 것 같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미국의 29개 주에서는 한 7,500만 명 정도가 겨울 폭풍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에 비해서 그보다 훨씬 많은 1억 5천만 명의 미국인들은 겨울 날씨인데 70도 이상, 그것도 동부에서 낮 최고 기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상 기온입니다. 이 이상 기온이 누구에게는 낭만이 되고 누구에게는 불편함이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에게는 위험함이 되고 있고 두 번째의 불편함은 항공 대란으로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29개 겨울 폭풍 경고가 나가지 않은 그런 주에 살고 계신 주민들께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춥고 바람 불고 눈 내리고 날씨 기상정보 캐스터가 unusual event다. 지금 이때에 이렇게 표현을 하더군요. 우선 서부 지역을 말씀드리자면 오레곤주에서 정말 고도가 낮은 지역까지 1000피트 되는 곳까지 멕시코 국경에서까지 눈을 볼 수 있는 이번 그 며칠이 될 것 같습니다. 북가주는 1000피트만 돼도 눈 내리고요. 남가주도 한 1500피트. 산타모니카 산에서도 여러분들 이번 주말에 오늘 내일 눈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LA 카운티에서 이제 가장 높은 산은 그레이프바인이잖아요. 이 벤츄라 카운티 바로 그 동북 쪽에 있는 수요일 오늘 4인치의 눈이 내린답니다. 컨 카운티에 속한 바람 시속 75마일로 로스앤젤레스 인근 불고요. 그러면 이제 교통체증도 있고 빅베어와 레이크 에로헤드 눈 많이 내리겠지만 아무튼 금요일 아침쯤이면 여러분들 운전을 하실 때 저녁이 됐건 아침이 됐건 눈을 들어서 산을 보면은 그러면 저곳에 이제 눈을 여러분께서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에 비해서 다코타, 미네소타, 위스콘신, 유타주는 이미 학교 문 닫고 스토어들도 문을 닫았습니다. 역사적인 폭설을 맞으실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하셔야지 되고요. 그런가 하면 그다지 멀지 않는데도 미주리, 일리노이, 인디아나, 미시건 일부 이건 동부 남부 다 섞였네요. 폭우 같은 미국 땅인데 기온이 그다지 높지 않으니까 비가 많이 내리고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뭐 예상하지 못했던 홍수가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답니다. 그래서 뭐 바람이 시속 50마일 이상인 건 보통이고요. 뭐 로스앤젤레스 인근도 75마일로 분다고 하니까 영하 뭐 기온이 화씨 50도까지 내려가는 곳도 있고, 워싱턴 DC에 살고 계시는 분들 안녕하세요. 1874년 이후에 이번 며칠이 워싱턴 DC에는 가장 추운 날이 된답니다. 그래서 뭐 눈이 2피트 정도 내리는 곳은 무척 많다고 하고요. 비행기는 이미 현재 1000편 이상이 취소가 됐습니다. 취소되는 비행기가 있으면 그에 따라서 당연히 스케줄, 시간 조정이 되는 비행기가 있을 테고, 오늘 이제 시작이니까 내일 이제 여러분들 다 여행 스케줄 잡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직전까지 확인을 하셔야지 될 테고요. 남동부 그리고 이제 중서부에서도 심지어 이제 뭐 기온이 70도 이상인 최고 기온이 그 정도인 곳이 미국에 굉장히 많답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까지 이제는 모든 면에서 사회, 정치, 문화, 또 무슨 뭐 먹거리도 그렇고 퓨전 음식 많잖아요. 기온, 날씨까지 이상이 아닌 게 없습니다. 이상 기온, 비정상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네요. 이번 주말까지 이어진다는 것 전해드립니다. 정치 기류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년 사이에서 볼 때 지난 3월 달 이후에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 중입니다. 뭐 여러 가지 당연히 이유가 있겠죠.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웃고 있을 겁니다. 폴란드에서 여러 그 나토의 주요 회원국의 주요 지도자들을 만나고 있는데, 동시에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화당 내부에서의 지지율이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여론조사 기구에 따라서, 그리고 또 어떤 지역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아직까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에 비해서 앞서간다 하는 조사도 나오지만, 전반적으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금 내려가고 론 디샌티스가 떠오르는 별 지는 별 하면은 그 차이가 반대로 이제 뒤집힌 것이 대세로 굳혀가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미 가장 나이가 많은 대통령입니다. 80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선에 출마할 수 있는 기반을 지금 다져주는 지지율이 나오는 겁니다. 인플레이션도 아주 힘들었었고, 물론 지금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결정적으로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군하면서 탈레반이 확 그곳을 장악을 하고, 이때 세계적으로나 국내에서나 지지율이 많이 내려가기 시작했죠. 지난해 여름부터 7월, 8월부터 그때의 지지율이 36%였는데 지금은 이달에 지지율이 46%까지 올랐습니다. NPR 방송과 PBS가 마리스트와 공동으로 지난주에 국정연설을 하고 난 뒤에 여론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7월 달에 36%보다 지금 10%포인트가 올라갔고, 민주당도 여전히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 열정적인 지지를 보이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대단한 극단적인 뭐 열정, 뭐 열화와 같은 지지를 보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지지율이 민주당 사이에서 올라가고 있고, 아직도 좀 무당파이신 분들은 좀 까칠하기는 하지만 민주당의 바이든 대통령의 기본인 그쪽과 민주당 성향인 사람들 사이에서 지지율이 올라가서 이달에 46%, 지난해 3월 달 이후에 최고고, 더군다나 더 중요한 것은 항상 투표와 연관이 되는데, 투표는 등록된 유권자들이 합니다. 등록된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 비교적 조금 뭐 중간 성향이라고 할 수 있는 NPR, PBS, 마리스트의 공동 여론조사 결과 49%입니다. 반에서 지금 1% 빠지는 그 정도까지는 올라갔습니다. 중간 선거 직전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 민주당과 민주당의 기운 사람들이 바이든보다 다른 사람이 대선에 출마했으면 좋겠어. 과반수 넘었습니다. 54%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많이 변해서 지금은 50%는 이 정도면 뭐 나이가 많기는 해도 바이든이 재선에 나갈 만해. 재선에 나가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보다 많습니다. 원치 않는 사람이 45%.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그 성향을 보면은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사람,
1년에 5만 달러 미만을 버는 사람, 45세 미만, 그리고 작은 도시나 도시 인근에 사는 사람, 뭐 2020년도에 바이든 대통령을 도운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리고 2016년도에는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했다가 4년 하는 것을 보고 실망을 해서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는데 힘을 줬던 그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그룹이 여전히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를 한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당연히 넘버원 민주당이 중간 선거에 잘했기 때문에, 두 번째 국정연설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좀 영향을 미치죠. 그리고 세 번째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그러면은 이제 그런가 많은가 했던 사람들이 입장을 정리하고 지지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특히 민주당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누가 그럼 나올 수 있는가, 지금 호감도와 비호감도를 볼 때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민주당 사이에서의 호감도는 83%로 아직도 높은 편입니다. 비호감도는 13%. 그에 비해서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은 호감 63, 비호감 21%. 그리고 또 한 사람 교통부 장관이 지금 계속 일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많은 일을 하죠. 항공 요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비정상적이다 싶으면은 바로 교통부 장관으로서의 어떠한 말을 합니다. 할 말을 합니다. 오하이오주의 이스트 팔레스타인이라는 곳에서 노포크라는 그런 회사가 탈선을 해서 주민들에게 발암물질인 염화 비닐을 의도적으로 이제 세워나가게 해서 없애버린 이런 일이 있을 때도 역시 교통부 장관으로서 얘기를 합니다. 핏 부리저지가 지금 현재로서는 호감도가 63, 비호감도는 카멜라 해리스보다 훨씬 낮습니다.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21% 비호감도를 받았는데 핏 부리저지는 12%. 그 밖에는 지금 민주당 별로 떠오르는 사람이 없어요. 게빈 뉴섬 주지사를 얘기하지만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는 일이고, 미시건의 주지사인 그레첸 피트머가 뭐 호감도가 42%, 비호감도가 19%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핏 부리저지나 미시건의 그레첸 피트머는, 핏 부리저지는 남자 동성애자, 결혼을 해서 허스번이라고 하죠. 마이 허스번이라고 얘기하는 남자고, 그레첸 위트먼은 뭐 양성이고, 이렇기 때문에 이건 민주당 성향도 보여주지만 아직까지는 대통령이 되는데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꺼려하는 그런 것을 안고 있는 사람이죠. 트럼프 전 대통령 호감도 68%, 비호감도 25%.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아직도 가장 강하게 지지하는 그룹은 백인 복음주의자 그룹입니다.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이고, 그리고 또 역시 트럼프 전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룹과도 조금 겹칩니다. 블루 칼러 이런 사람들이고, 뭐 하나 특징적인 것은 시골의 유권자. 그에 비해서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비교할 때 공화당 사이에서입니다. 이건 앞에 말씀드린 건 민주당 사이에서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사이에서 지금 호감도가 68%로 엄청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디센티스는 66%, 비호감도가 11%거든요. 그에 비해서 공화당 사이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비호감도가 늘어나서 25%니까 디센티스와 호감도는 별 차이 없는데 비호감도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14%나 많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공화당에는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이미 이제 나간다고 선언을 했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 이런 사람인데,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보면 비호감도가 정말 높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키지 않았다 해서 공화당 사이에서 물어보는 거니까 호감도가 51%, 비호감도가 30%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치 기류 자체는 바이든 대통령 대선에 나갈 그럴 그 시점에서 지지율이 계속 꾸준하게 올라가서 1년 사이에 10%포인트를 올려놓은 것이고, 오늘도 이러한 행보가 다 이번 주에 조사하면 메이비 지지율이 더 높았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어제 폴란드에서 이 블라디미르 푸틴의 마지막 희망 같은 것을 완전히 꺾어버린 연설을 했죠. 푸틴의 희망은 처음부터
우크라이나도 약하고 우크라이나 사람들 혼비백산해서 본인이 쳐들어갔을 때 도망치길 바랬고 미국과 나토가 완전히 부서져서 우크라이나를 이처럼 1년 내내 철통같이 지켜주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 희망을 산산이 부수면서 어제 다시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것이 피곤하지 않다. 절대로 러시아가 승리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절대로 이런 얘기를 했죠. 그리고 오늘은 동유럽 나토 회원국 리더들을 폴란드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바르샤바에서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 함께 러시아에 접경한 그러니까 동유럽 나토 국가들 9개국 그런 지도자들과 회담을 하고 있으면서 역시 푸틴이 이건 전쟁은 미국과 서구가 일으킨 거지 러시아가 일으킨 게 아니다. 러시아는 러시아를 지키기 위해서 방어용 전쟁을 하고 있다라는 얼토당토하는 말을 한 그 말과 함께 뉴 스타트 핵 조약을 일단은 러시아가 미국과 맺은 것을 중단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조약이거든요. 남아있는 2010년부터 해서 이게 계속 연장하고 5년씩 해서 2026년까지 가기로 했는데 깬다는 건 아닙니다. 일단 중단한다는 겁니다. 이 조약의 핵심은 참 이런 걸 보면 북한과 또 비교를 하게 되는데 다른 나라와도 핵 가진 나라와도 러시아와 미국이 결국은 핵탄두를 1,500개 정도로 1,550개씩으로 줄인다. 예전에는 엄청 많았죠. 뭐 거의 10배 정도 됐을까요? 그렇게 한다 하는 것인데 이걸 이제 일단은 중단한다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비난을 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비슷한 시간대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중국의 왕이 외교부 부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모스크바를 방문하기 전에 가서 자리 깔아놓는 일만 하는가 했더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도 직접 회담을 하더군요. 회담하는데 특이했었던 것은 지금까지는 코비드 이후에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다른 나라의 지도자들을 만날 때 엄청 거리를 둔 정말 저런 테이블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싶은 그런 정도에서 회담을 자주 했는데 이번에는 거의 타원형은 타원형인데 라운드에 가까운 동그란 것에 가까운 라운드형 뭐 6피트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블라디미르 푸틴과 왕위 부부장이 앉아있는 거리가 텔레비전 화면으로 보기에는 그 정도의 가까운 거리에서 만나서 회담을 하더군요. 이렇게 이어폰을 끼고 동시 통역을 하는 거죠. 결국은 지금 러시아는 중국의 도움이 너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고 있고 바이든 대통령은 여러 유럽 국가의 나토 그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회원국들을 만나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특히 어제 아무리 폴란드에서 연설이 어떠했다 한들 그 전날 우크라이나의 수도 그것도 다른데 안전한 폴란드 국경이 아니라 키예브를 방문을 했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그 강력한 이미지였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전쟁터에 간 적은 있지만 그 어떤 전쟁터라도 미군이 철통같이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데에 갔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에는 미군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 곳에 갔다는 것은 위험을 감수하면서 대단히 그 현대 역사에서는 사실 나이가 저렇게 최고령인 미국 대통령이 가장 전례 없는 대담한 전쟁터 방문이었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그 중요한 것이고 10시간 동안 전화통화도 하지 못했잖아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물론 출발하기 몇 시간 전에 러시아에 내가 우크라이나에 간다 하는 것은 알렸습니다. 알리면서 협박도 했겠죠. 만약에 무슨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알지? 아무 일도 없었죠. 10시간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 키예브에 가는 10시간 그렇게 이렇게 뒤로 우회해서 간 거죠. 너무나 비행기로 가는 것이 위험하기 때문에 10시간 동안 전화통화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 열차에서 이런 일을 한 것. 그래서 지금 스트롱맨이잖아요. 이 블라디미르 푸틴은 스트롱맨이고 그에 비해서 단어로 표현을 하자면 그리고 막무가내식의 그런 독재자이고 그에 비해서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리더잖아요. 민주주의 그 국가의 리더 해서 요즘 유럽이나 라틴 아메리카에서 스트롱맨 독재자가 강한 것이 대세인데
그런 시대에 민주적인 리더가, 합리적인 리더가 더 강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 이게 그리고 이제 스턴트를 하는 게 아니라 정치 쇼를 하는 게 아니라 생명의 위험을 내놓고 우크라이나를 방문을 했잖아요. 그런 면이 결국은 그 푸틴을 꺾는 거죠. 바이든의 의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우크라이나를 언제까지 지원을 할 것인가 하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 바이든의 의지가 저렇다면 유럽의 지도자들도 바이든 옆에 몰릴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은 결국은 시간은 러시아 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이 러시아가 만약에 우크라이나를 이기면 세계 질서는 러시아와 중국이 주도하는 질서로 개편되고 맙니다. 이걸 지금 유럽에서도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면서도 미국도 미국의 가치인 그 민주주의를 지킨다는 이런 것으로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것인데, 현재로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1년이 지난 지금 시점, 금요일 24일이 금요일인가요? 지금 시점에서는 푸틴의 계산법이 지금까지는 틀리고 있다.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봄이 되면은 재정비해서 장기전으로 이기고 뒤집고 한 전쟁이 얼마나 많습니까? 푸틴이 또 차고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을 말씀 안 드렸네요. 모든 것은 왜 그 자기 하기 나름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본인이 저렇게 있는데 누가 도와주고 싶겠어? 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에 와서 상하 합동 연설을 하고 갔었죠. 그 상하 합동 연설을 해서 미국 정치인들을, 아직도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을 꺼려하는 공화당 정치인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 당시에 그 연설을 듣고 미국 정치인들의 마음을 많이 움직였답니다. 그 움직임이 결국은 이렇게 위험한데 가셔야지 됩니까? 가면 안 됩니다 하는 이러한 모든 것을 누르고, 바이든이 그 위험한 전쟁터, 미군이라고는 한 명도 없는 곳에 가서 우리가 여기에 서 있겠어, 스탠드 바이 유어 맨 하겠어 하는 것을 우크라이나의 세계에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 기본적인 바탕에는 젤렌스키의 연설이 있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잠시 뒤에는 시애틀과 그 버지니아주의 케이스로 이제 미국에서 소수 인종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다른 문화의 사람들이 미국에서 살아갈 때의 어떠한 모습 같은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시애틀이 미국에서 최초로 도시로는 카스트 제도를 없앤 도시가 됐습니다. 요즘 미국 대학교에서는 이 카스트 제도 없애는 것이 많이 유행처럼 되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인도의 그 신분 서열, 그 카스트 제도를 없애는 것. 시의 차별금지법에 카스트 제도도 없애야지 된다, 이렇게 추가를 했다는 거거든요. 제가 그 시의회에, 시애틀의 시의회에 유일하게 인도계의 크샤마 사완트, 크리슈나무르티가 생각나네요. 연관도 있고요. 크리슈나무르티, 주디 나무르티도 브라만 제일 위의 계급이었었잖아요. 이 시의회에 크샤마 사완트 시의원이 발의를 했는데, 아니 인도의 카스트 제도가 한 3,000년 전부터 해서 세계에서 이 사람을 이렇게 등급으로 해서 신분 차이로 서열을 매겨놓은 것에 최초 가장 오래된 것이기도 하잖아요, 힌두교에서. 그런데 이걸 왜 시애틀에서 하는가 하는데, 카스트 이런 형태의 차별은 인도 등 다른 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다. 힌두교가 있는 다른 그 주변 그 동남아시아의 국가들에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직장에서 테크놀로지 회사를 포함해서 이런 많은 회사에도 카스트 제도가 존재한다. 시애틀이 또 워낙에 테크놀로지 회사가 많은 곳이기도 하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 그 크샤마 사완트라는 인도계 미국인 시애틀 시의원은 본인은 브라만 가정에서 자랐다고 하거든요. 미국에 이민을 이민으로 왔는지 어떻는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구태여 따지자면 그렇지만
본인이 그렇게 잘하면서 차별을 너무 많이 목격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없애야지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랬더니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미국에 이미 차별금지법이 있는데 연방이나 워싱턴 주나 시애틀 시나 그런데 뭘 이걸 또 하는가 하면서 워싱턴 DC의 힌두 아메리칸 연합회에서 그러면 인도에 대해서 나쁜 영향을 줄 수가 있다. 카스트 제도를 갖고 있는 인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목표 자체는 너무 차별을 없애야지 된다는 것 자체가 가치가 있지만 어떻게 출신 국가, 혈통 이런 것에 근거한 것을 지금 미국에 가지고 오는가. 그리고 그 워싱턴주에는 인도계 아메리칸이 전체 인구의 2%밖에 안 됐고 그런 카스트 제도에 의한 차별이 크게 퍼졌다는 증거도 없다. 다른 그 인도계 아메리칸 힌두계 그룹에서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군데가 넘는 조직에서 카스트 제도 어쨌든 없애야 돼. 어디에서든지 있다고 하니까 막 우리가 보통 말할 때 만연이라고 말하는 정도만 사회에 독이 되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소수라고 그 소수의 차별을 받는 사람들이 덜 고통스러운 것은 아니야.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더 주요했던 거죠. 카스트 제도가 사실은 뭐 영국으로부터 인도가 독립하면서 그러니까 1948년이 되겠네요. 없어졌는데도 여전히 그 존재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는 인도계가 가장 좋아하는 그런 나라이고 뭐 첫 번째, 두 번째 정도 되죠. 그리고 인도계가 워낙에 뭐 수학도 잘하고 테크놀로지 업계에 가보세요. 인도계가 얼마나 많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그 세틀 같은 지역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상징적으로 필요한다는 얘기고요. 그 캘리포니아 그 주립대학교는 그 캘스테이트는 이 카스트 제도 같은 것 없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비리그 대학 가운데서 브라운 대학도 그랬고요. 하버드 대학교도 뭐 학생들이 학교에서 일하는 학생들 있잖아요. 그런 학생들에게 역시 이 카스트 제도 같은 것 없애야지 된다. 이런 보호 같은 것도 하고 UC 그 데이비스도 역시 이런 것 없애야지 된다. 그쪽에도 뭐 인도계 학생들이 조금 많이 사는가 보네요. 이제 그런 일들이 있다. 많지는 않아도 인구가. 그래서 도시로는 대학교는 뭐 많이 있지만 도시로는 카스트 제도를 없앤 최초의 도시가 시애틀이 됐다는 거죠. 카스트가 뭐 그 브라흐마 그 힌두교의 그 창조했다는 그 창조신 브라흐마를 해서 뭐 머리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팔이라기보다 어깨 그리고 허벅지 발 해서 이제 4계급으로 나누잖아요. 머리니까 제일 위니까 브라만이 교사와 지식인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크샤트리아가 전사 또 무슨 뭐 또 그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들 세 번째가 이제 농부 상인 또 무역하는 사람들 그 바이샤요. 그리고 맨 아래 수드라가 이제 노동자. 그리고 이제 그 아래도 또 있죠. 뭐 길거리에서 뭐 청소하고 천민 뭐 이런 것도 있죠. 아무튼 그래서 이제 시애틀은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고 버지니아주가 버지니아주 역사상입니다. 최초로 여자 아프리칸 아메리칸을 연방 하원 의원으로 보내게 됐습니다. 지금은 주 상원 의원이고 이제 버지니아주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유난히 그 버라이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수입이 그 주 정치인들은 많지 않으니까 다른 일들을 갖고 있잖아요. 바로 이 주 상원 의원도 뭐 오랫동안 버라이언주의 그 법인 그 변호사로 일했었는가 봅니다. 제니퍼 맥클레란이라는 주 상원 의원이 어제 이제 특별선거에서 연방 하원 의원으로 나가게 됐는데 그 연방 하원 의원 자리에는 흑인 남자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두 사람 다 민주당이고요. 버지니아주가 뭐 블루 또 그 레드 사이에서 퍼플 이렇게 되지만 이 지역구는 사지구는 워낙에 딥블루이기 때문에 당연히 민주당이 된다라고 예상은 했지만 민주당에서도 최초의 여자 흑인 연방 하원 의원이 나온 겁니다. 원래의 자리는 그 남자 흑인 연방 그 하원 의원은 지난해에 대장암으로 숨졌고요. 그래서 공화당에서는 그 레온 벤자민이라는 보수적인 목사입니다. 이분은 계속 막 부정선거를 지금까지도 주장을 하고 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을 굉장히 그 지지하는 그 사람이고 그랬는데 아무튼 졌습니다. 이 이긴 최초의 버지니아주 출신의 여자 연방 그 하원 의원 당선자는 지난번에도 2번 이 자리에 나갔다가 엄청 큰 표 차이로 졌죠. 이게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흑인 정치인들도 로컬에서
또 주정부 차원에서 연방정부 차원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여자보다는 남자가 먼저 나갑니다. 그러니까 남자에게 큰 표 차이로 졌다가 그 자리를 이제 여자가 이어받아서 나가게 되는 거고요. 낙태보호 이런 것을 그 이슈로 했고 주 차원의 투표권을 보호한다. 이게 아프리칸 아메리칸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같은 것을 얘기를 했고 그에 비해서 이제 공화당의 상대 후보는 뭐 당연히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면서 버지니아주도 학교에 관한 것 이런 것들 있잖아요. 학교의 선택권 같은 것 이게 바로 리버럴하지만 캘리포니아주에서도 뭔가 아시안계들이 막 이제 막 반대를 해서 아니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데 뭐 이걸 뭐 추첨으로 한다고 공부 잘하는 우리 아이가 뭐 해를 보잖아. 이게 어퍼머티브 액션과도 연관이 되는 거고요. 그런 문제를 공화당의 후보는 이제 들고 나왔습니다. 학교에 관한 선택에 관한 문제.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이겼는데 연방을 이제 이 기회에 조금 보자면 연방의회는 하원이 435명 그리고 상원이 100명에서 535명이잖아요. 그 가운데 아프리칸 아메리칸 여성은 30명인데 전부 상원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전부 이제 그 하원에 있고요. 히스패닉계는 지금 그 20명이 있고 하원에 20명이 있는데 20명 가운데 15명이 민주당, 5명이 공화당입니다. 이 5명 공화당은 백인 공화당보다도 훨씬 보수적인 색채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른 당 무당파가 한 명이 있고 히스패닉계는 상원 의원에도 여자가 한 명이 있습니다. 에이시아는 하원에 하원에 민주당이 6명, 민주당 6명 가운데 한 명이 이제 그 메릴린 누구죠? 이름을 라스트 네임은 잘 모르겠어요. 잊었어요. 메릴린 스트릭랜드 그 워싱턴의 10지구의 의원이고 나머지 2명은 한 사람은 오렌지 카운티의 미셸 스틸 그리고 영킴이 되겠죠. 아시아는 하원에 이제 민주당이 6명, 공화당이 3명. 그러니까 이 하원에 민주당 6명 가운데 메릴린 스트릭랜드가 들어가는 거고 공화당 3명 가운데 이제 2명이 오렌지 카운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에이시아는 상원에도 2명이 있습니다. 그 밖에는 이제 원주민계와 알래스카에서 이제 뭐 2명 정도가 연방 의회에 진출해 있습니다. 아직도 그러니까 갈 길이 굉장히 먼 거죠. 아시아계는 아프리칸 아메리칸계와 비교를 하면은 인구비로 따져도 이만큼보다 훨씬 더 나와야지 되는데요. 자, 잠시 뒤에는 역시 그 테크놀로지와 관련해서 변화하는 세계를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어제 말씀드렸었던 구글에 대해서 과연 그 테크놀로지 회사의 면책 특권을 빼앗아야지 되는가 하는 것을 연방의회가 3시간 동안 그 양쪽 구글과 그리고 구글을 고소한 측의 그 변호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2015년도에 ICC에 의해서 23살의 미국 그 대학생이 파리에서 숨졌는데 인터넷 구글이 그 비디오를 추천해서 테러 그룹을 아주 돕고 선동을 한다 해서 이제 그 숨진 학생의 가족들이 구글을 고소했는데 과연 이게 이제 섹션 그 230라는 1996년도에 만들어진 테크놀로지 회사는 플랫폼만 만들어주고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쓰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도록 하는 이걸 뒤집어야지 되는가 하는 것을 심의를 했는데 3시간 동안 심의하고 보니까 이게 인터넷 환경도 27년 동안 달라졌고요. 예를 들어서 진보의 엘리나 케이건 그 대법관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되면은 소송의 세계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보수인 사무엘 얼리또, 캐탄지 브라운 잭슨 가장 나중에 이제 그 대법관이 된 진보 대법관은 가족이 변론을 하는데 좀 혼돈이 있다. 꼭 무슨 뭐 유튜브에서 그렇게 해서 그 학생이 숨졌을까? 이런 얘기도 있고 또 보수의 브렉 캐버나우 대법관은 인터넷 회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보호막이 없다면
디지털 경제가 무너지고 말 것이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 정도 얘기 들어보면 연방 대법관들이 지금 그 섹션 230라는 뭐 통신 무슨 법이던데요. 통신품위법 이런 것들을 없애지는 않지 않을까 하는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최종적인 판결은 6월 달에 나오고 그리고 오늘은 역시 그 트위터가 비슷한 이 같은 것을 그 통해서 플랫폼을 허용을 해서 테러리스트를 지원을 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연방 대법원이 심의를 하게 됐거든요.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갔으니까 그 전에 하급 법원에서는 어떻게 했는가? 이 섹션 230라는 과거의 그 법을 기준으로 해서 구글 편으로 그 판결을 내렸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방 현재로서는 뒤집어질 것 같진 않다.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이제는 그냥 인터넷 그냥 설치가 아니라 인공지능을 해서 뭐 챗 GPT라든가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의 또 다른 이제 빙이라는 챗봇이 나왔는데 인공지능이 해서 사람과 직접 이제 이렇게 채팅하면서 얘기를 알려주는 그런 것이 떠오르면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라는 새로운 직종이 생겼답니다. 이 직종은 인공지능이 이제 모든 업계에 많은 변화를 가지고 오잖아요. 막 셀 수도 없이 뉴스가 많이 나옵니다. 무슨 인사과에서 인공지능에 의존을 해서 사람을 고용하느니 아니면 뭐 해고하느니 등등. 그런데도 여전히 아직까지는 인공지능이 사람과 어떤 작용을 해야지만 답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답을 얻기 위해서 가장 정확한 답을 빨리 얻기 위한 일종의 전문가라고 할까요? 기술자라고 할까요? 그런 사람들을 프롬프트 엔지니어라고 숙련된 작업자 이 정도로 할까요? 그렇게 부르는데 사람과 회사가 챗 GPT 같은 이런 인공지능에서 빨리 우리가 원하는 답을 뽑아내는 전문가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요즘에 유행이고요. 그런데 이 직업도 또 영원하지는 않다는 거죠. 아무튼 인공지능으로 생산성도 올라가고 자동화도 분명한데 지금까지는 그 인공지능과 상호작용을 하거나 관리를 하거나 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은 분명한데 뭐 보스턴의 어린이병원이라든가 런던의 큰 법률사무소라든가 인공지능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믿는 사람들도 많고요. 예전에 우리가 뭐 구글 뭐 서치하고 할 때 어떻게 하면 좀 잘 서치를 하는가 이런 뭐 그런 것들 뭐 기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책도 많이 나오고 그런 것과 같은 것을 하는데 앞으로는 인공지능이 너무 빨리 진화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엔지니어도 필요 없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미래의 잡은 아니다. 뭐 이 같은 얘기들도 아무튼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하는 게요. 그제였었나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아직까지는 좀 종업원 같다고 할까요? 그리고 그 주인이 인공지능을 부려서 뭔가를 얻어내는 이런 형편? 앞으로는 종업원이 주인보다 훨씬 많이 알고 있으니까 어머 주인님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하셔야지 돼요. 하는 날이 곧 온다는 건데 지금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현재까지는 구글이 저한테는 더 편리하다고 엊그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이 인공지능이 저한테 이걸 딱 답을 주면서 이게 맞다고 얘기를 하는데 맞지 않는 것을 제가 뉴스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저에게도 우긴다니까는요. 그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뭐라고 이 그 챗 GPT에 물어봤냐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DMZ에서 DMZ가 뭐죠? 비무장지대에서 우리는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은 신경 안 써. 상관없어. 장거리만 미국에 도달하는 장거리만 신경을 쓸 거야 하면서 그런데 그 말을 할 때 옆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저는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챗 GPT에 그걸 물어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랬더니 처음에는 챗 GPT가 꼭 트럼프가 그렇게 얘기한 것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그 말을 했었던 클립을 좀 달라. 그랬더니 유튜브에 여기 클립이 있어 하고 금방 줘요. 너무 제가 인상적이었죠. 그래서 딱 클릭을 해봤더니 안 나오는 거예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챗 GPT에 이거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데 라고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한테 사과한다 하면서 너 말이 맞다. 트럼프가 당시에 이렇게 그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신경 쓰지 않는다. 테스트하는 것을 신경 쓰지 않고 장거리에 대해서만 미국에 다다를 수 있는 거기에만 신경을 쓴다 하고
트럼프가 얘기를 했다 하면서 저에게 사과한다. 이렇게 너에게 나의 그 초기의 조사가 너에게 혼돈도 하지 않았거든요. 혼돈을 준 것에 사과한다고 하면서 내가 지금 말한 이것으로 CNN의 2019년 6월 30일에 기사다 하고 기사 내용을 영어로 딱 써 있는 것을 저한테 보내줬어요. 하면서 사과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건 아직까지는 제가 인공지능을 부리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저처럼 그 뉴스를 너무 뚜렷하게 기억하고 뉴스 클립을 보고 또 어떠한 감정까지 그 당시에 갖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면 챗GPT가 너무나 뚜렷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걸 아마 믿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렇게 인공지능이 사람을 능가하지는 않는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일본이요. 지금 우크라이나에 55억 달러를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지원한 것의 거의 4배라고 하니까 60억 달러 훨씬 이상을 지원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일본으로서는 이게 꼭 뭐 미국에 협조한다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시진핑이 간다잖아요. 가서 푸틴을 만난다고 하고 하니까 중국이 점점 일본으로서는 위협이 되는 겁니다. 대만 주변의 긴장도 그렇고 또 북한의 미사일 능력도 그렇고 해서 55억 달러를 지원을 한다. 지금까지 아무튼 그럼 4배 65억 달러 이상을 거의 70억 달러 정도는 지원을 다 간 거는 아니겠지만 지금 이제 가고 있다는 것이고 한국은 제가 1억 달러까지는 분명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뒤에 아무리 많이 했어도 뭐 몇 억 달러를 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이제 이런 데서 세계에서 어떤 그 국가의 영향력 같은 것을 내는 것을 그런 것에 영향을 또 받을 수 있죠. 돈을 어떻게 쓰는가 국제사회에서 그런 점이 있고 그리고 올 봄이 되면은 남가주에도 온다고 하네요. 영국에도 중동 일본에도 누군가는 좋아할 것 같은데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커피 지금 이탈리아에서 이탈리아 사람들이 커피도 좋아하고 오일도 좋아하잖아요. 그래 올리브 오일을 그 두 가지를 합친 거랍니다. 해서 이제 그 올리또라는 이름으로 그 오일이라는 이탈리아 말로 해서 하는 건데 하워드 슐츠가 시실리에 갔었을 때 그쪽 사람들의 습관대로 아침에 커피도 마시고 올리브 오일도 뭐 한 스푼 먹다가 이걸 합쳐보면 어때? 해서 했더니 특별한 맛이더랍니다. 본인의 얘기로는 식감도 예상하지 못한 벨벳의 맛 부드러웠겠죠. 그래서 뭐 올리또 라떼 오츠밀크 올리브 오일 너무 이름이 기네요. 올리또 아이스 쉐이큰 에스프레소 오크밀크 뭐 이렇게 해서 판다고 하는데 그 커피 맛이 조금 무거울 것 같지 않으세요? 커피 맛이 무거울 것 같기도 하지만 모험심이나 뭐 실험 정신 같은 것은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그건 뭐 아무튼 뭐 스타벅스의 하워드 슐츠는 맛도 좋고 식감도 좋다고 할지 모르지만 사람들마다 다 또 편견은 있는 것이고 먹기 전에는 알 수 없는 것이지만 그렇지만 발상의 전환은 좋은 것 같아요. 이탈리아가 워낙 커피가 유명하니까 스타벅스가 뭐 활발하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때 뭔가를 생각하고 개발한다는 것 그 개발 결과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하는 게 더 좋은 것 아닌가요? 강혜신이었습니다.